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자, 2부는 저희가 제 시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1부는 대통령 특별상명 관계로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2부는 예정된 시간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를 못 내드렸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 왜 퀴즈가 없냐 아쉽다라고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도 문자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일은 대신에 퀴즈 정답 맞히신 분들께 상품을 거의 2배로 더 많이 내일은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김준호님 오늘 30분 연장하나요? 라고. 저희가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요. 0501님이 아까 저희 시작할 때 1부 시작할 때 보내주셨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처음 보는데요. 보자마자 왜인지 모르게 웃음이 나네요. 현장감 있고 더 재밌네요. 화이팅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2380님은 손녀가 독감 걸려서 가정 보육하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라떼 경제사 시간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운동 정보 들으면서 놀이로 같이 따라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강풍경보 또 건조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 10시 기준으로 경북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 그리고 경북 울진 평지 또 포항 지역에 건조경보 발효됐습니다. 요즘에 바람 많이 불고 또 많이 건조하니까 특히나 산불 일어나지 않게 우리 모두가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거의 사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규모인데요. 특히 AI 시대로 갈수록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 또 유출의 위험성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이 플랫폼 기업들에 종속돼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송일아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팡 사태 터지기 전에 네. 뭔가 좀 수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네, 제가 좀 촉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이 기자들한테 처음 관련 보도 자료를 낸 시점이 지난 토요일 오후 6시께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누워 있다가 봤거든요. 메일이 딱 왔는데 진짜 눈을 의심할 정도로 3,370만 명? 근데 그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이 사실을 왜 토요일 저녁 6시에 보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요 종합 일간지는 일요일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 사실 토요일이 제일 좀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약간 자유로운 날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거의. 하루 자유롭죠. 그렇죠. 일요일에는 또 월요일 조간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통상 이제 주말 저녁이 이제 뉴스가 가장 소비되지 않을 시간인데 맞아요. 토요일이 뉴스가 제일 적죠. 맞아요. 3,370만 명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인지한 시점이 토요일 저녁이었을 리도 없고 본사 컨펌을 받아야 한다 어쩐다 이런 생각을 해도 사실 좀 이상했어요. 근데 분위기는 좀 금요일부터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쿠팡을 출입을 했었는데 네. 쿠팡이 주말 사이에 무슨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임원들한테 주말 골프 약속을 좀 자제해라 이런 약간 밭글 같은 게 좀 돌았었거든요. 금요일부터? 네, 금요일부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이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이 이미 이제 4,500명 유출 사태로 조사 중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좀 잇따라서 있어서 맞아요. 좀 안팎으로 시끄러우니까 좀 자제하라. 골프 같은 거 좀 자제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에는 금요일날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걸 가장 뉴스 소비가 적게 되는 토요일 저녁에 배포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제 그쵸? 추정입니다. 어차피 또 쿠팡도 이거 한 5개월 지나서 알았다고 했고 처음에는 한 4,500명 정도 소규모다라고 했다가 3,370만 명 규모의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 근데 그거를 토요일 저녁에 기자들에게 알렸다. 네.
씁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표현을 쓰는 것도 쿠팡이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뭐 누출이다. 유출이 아니다. 막 유출이 아니고 노출. 노출. 그러니까 이 쿠팡이 사태 초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했어요. 그 언론에 이제 토요일 저녁 6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쿠팡은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후속 조사 결과 3,370만 개의 고객 계정의 무단 노출이 추가로 더 확인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이게 유출도 아니고 노출이라고 표기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노출이 뭐예요? 노출이.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제 쿠팡 모회사에 대한 이 현지 집단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게다가 언론에는 29일 오후 정확히 한 5시 40분께였어요. 이쯤에 이를 알렸는데 정작 쿠팡의 사용자는 그 다음 날 통지를 받았고요. 앱에 이제 사과문이 게시된 건 하루가 더 지난 30일 오후에나 돼서였어요. 맞아요. 심지어 이 사과문도 올린 지 사흘 만에 사라져가지고 어제 또 한참 난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광고 실어야 하니까. 로켓 배송 광고 문구가 또 그 자리를 채웠고 이렇게 좀 사건을 좀 축소시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내 공동 현관 이 번호나 개인 통관 번호까지 결국에 이미 다 새나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이틀 만에 42만 명의 소비자가 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42만 명이요? 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1,100배 이상 급증한 수준. 근데 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이제 관세청에서 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 때문에 이거 또 업무로도 엄청 관세 당국까지도 또 바빠진 거고. 네네. 참. 근데 지금 쿠팡이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한국에서 하지만 네, 주주들은 좀 글로벌로 분산돼 있고 그렇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법인이 이제 모기업은 미국에 네. 있는 회사잖아요. 주가는 어땠을까요? 주가는 일단 현지 시간으로 1일,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5.4%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네. 장중한 때 7% 이상 낙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이 급락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 공개 이후에 첫 거래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볼 때 이제 쿠팡의 좀 허술한 위기관리 체계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의문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탈팡이라는 지금 단어도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탈팡? 네, 쿠팡 탈퇴를 해야 된다. 이제 쿠팡 탈퇴 움직임도 일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워킹맘들한테 쿠팡의 이 새벽 배송은 약간 필수제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 사실 써야 안 쿠팡이 쓸 수가 그 없어요. 의도하면서 소셜 커머스 처음엔 3사 경쟁에서 나중에 이커머스 시장을 다 장악했던 것도 이런 전략이 통했던 건데 그렇죠. 그 전략하에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여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탈퇴도 못하고 굉장히 찝찝한 마음으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보면서 JP모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경쟁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한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태로 인한 쿠팡의 소비자 이탈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쿠팡 주가도 하루 좀 빠지고 네. 반등한 거고. 그래서 간밤에 소폭 강보합권을 이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배영님이 쿠팡은 진심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지적해 주셨는데 김은정님은 쿠팡 탈퇴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도 방금 글을 보내주셨고 근데 그 편리성 앞에서 네. 또 소비자들은 막 고민을 하는 거고 JP모건이 이야기한 게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다지 민감하지 않다. 그렇죠. 어차피 계속 쿠팡 쓴다. 여기도 이런 세고 뜻이에요. 저기도 세고 내 정보는 이미 공공재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좀 자주 섞인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쿠팡은 사흘 만에 네. 사과 접고 광고 올린 거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까지 좀 벼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정부는 뭐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이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을 했고요.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겠다. 또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또 언급을 한 만큼 그간의 쿠팡의 경영 방식이 좀 이번에는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냥 이러다가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데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쿠팡이 그동안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나 뭐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 그 쿠팡 지금 의장이 범킴, 한국명 김범석 의장이잖아요. 네. 이분이 73% 이상의 압도적인 지분율을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예요. 그래서 의결권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실적 발표하거나 컨퍼런스 콜 하면은 항상 등장해요. 근데 이분이 2021년 한국 법인의 등기이사직을 이제 사임한 다음에 법적인 책임 선상에서는 지금 철저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미국 쿠팡의 의장이야. 그렇죠. 나는 미국 사람이야. 네, 맞아요. 한국 쿠팡과는 거리가 있지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좀 그래도 좀 배신감을 느끼는 게 한국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좀 도의적으로라도 좀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하면은 좋은데 미국 언론들이랑은 각종 인터뷰에 라이브 방송까지 해요. 맞아요. 뉴욕 증시 상장할 때도 그랬고. 네, 근데 한국 언론에는 그림자도 안 비춥니다. 2015년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도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제 한국 법인 대표만 계속 등장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뭐 최태원 SK 회장이나 뭐 조좌진 뭐 당시 롯데카드 대표가 정보 유출 사태 당시에 좀 전면에 나서서 고개를 숙이면 사과한 것과는 좀 비교되는 모습이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또 김범석 의장은 이제 한국식 정서. 를 잘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본인이 미국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더 공분하는 건 지금 쿠팡이 이 정보 유출뿐만이 아니고 물류센터 노동 환경 악화, 또 그로 인한 과로사 문제, 또 입점 수수료 과다 부과 같은 문제로 올해 국감에서만 무려 5개 상임위로부터 이제 호출을 불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김 의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경영자가 좀 등장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국회를 상대하는 대관 조직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키웠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대관 조직 얘기를 들으면 진짜 깜짝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대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쿠팡 홍보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관팀이 너무 많아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일단 입법, 각종 제재 같은 이런 로비를 하는 조직을 이제 대관팀이라고 하는데 쿠팡 대관 조직이 전직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이제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요. 어떤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 약간 좀 보여주기식 그 수습에만 급급한 그렇죠. 모습이 아무래도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쯤에는 삼성그룹의 그 대관 업무 엄청나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맞아요.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그야말로 쥐락펴락한다. 근데 요즘에는 삼성이 그런 힘은 좀 빠진 것 같고 쿠팡이 거의 한 20년 전에 삼성 정도로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체계적이지는 않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가 잘 모르고. 일단 물량 투입으로 그렇게 또 한다는 그렇죠. 거죠. 또 돈도 많이 쓰고 있고 돈도 많은 회사이고. 아까 오현종님이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리지 마라. 쿠팡 오너의 말 같다고. 한국에서 돈은 벌고 국적은 미국인적인 사고. 나 몰라라라고 한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들의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지금 이번 사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지 않은 관리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팡을 놓고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고객 정보 유출은 해킹 같은 외부 침입을 이제 원인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쿠팡은 내부 직원이었던 이제 퇴사한 직원의 소행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온라인 상에서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보안 체계에는 토큰, 인증키, 서명키라는 이제 3단계 과정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사이트 이제 플랫폼을 학교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 토큰은 학교 정문을 들어갈 수 있는 일회용 출입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애들 방과 후 뭐 수업 뭐 이렇게 공개 수업 같은 거 할 때 일회용 출입증 나눠주잖아요. 그런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볼 수 있고, 로그인에 필요한 이 토큰은 일회용이니까 매번 생성이 되고 삭제되고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일단 학교 안에 한번 내가 이 토큰을 들고 들어갔다고 해서 아무 교실이나 교무실 같은 데를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정보가 있는 그
사이트에도 특정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증키가 또 필요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키는 이 출입증이 실제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도장 같은 존재예요. 인증 도장 같은 거. 인증 도장 같은 거. 통상 해키는 이 세 단계 중에서 이 2단계인 인증키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현관 열쇠 따로 있고 그렇죠. 방문 열쇠 따로 있는데 그 열쇠를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도장. 도장은 이제 서명키고 이 인증키 단계에서 특정 방인 서버를 여는 열쇠를 훔치거나 문 자체를 부수고 들어오는 공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인증키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깃허브나 슬랙 같은 이 오픈 플랫폼에서 좀 유출이 되면서 해킹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대요. 해외에서도. 네. 그러면 이번 쿠팡 사태는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게 핵심인 거예요? 쿠팡 사태의 용의자로 지목된 이 중국인 개발자가 쿠팡에 이제 재직을 했을 때 내부망에 접속해야 되는 직원들에게 이 허가증격인 토큰을 발급하는 그러니까 인증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도장 찍어주는 사람? 네, 한마디로 접근 가능한 모든 방의 열쇠를 복사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니까. 그 서명키가 직접적으로 뚫린 건 아니지만 이 내부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스터키로 여기저기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복제해서.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직원이 퇴사를 하면 이런 관리자로서의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퇴사하면 네. 더 이상 그 사람이 도장을 못 찍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용의자는 퇴사 후에도 이 무려 5개월이 넘게 쿠팡 내부망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용자 정보를 하루에 몇십만 건씩 빼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퇴사자에게 발급했던 만능 열쇠를 결국 회수하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문가들은 퇴사자가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테크 기업도 사실 쿠팡이 AI 엄청 강조하면서 뭐 몇 조를 투자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자기네는 이제 IT 기업이라고 네. 말하죠. 테크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너무너무 허술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서명키를 갱신하지 않고 방치했다? 네. 이것도 원인으로 그럼 지목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쿠팡은 이 토큰의 서명키 유효 인증 기간을 5에서 10년으로 설정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10년까지. 네, 네. 그래서 10년 동안 그냥 약간 무비판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그거를 썼던 게 아닐까. 우리 비밀번호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잖아요. 컴퓨터로 쓰는 뭐 공인인증서도 네. 그 인증 유효기가 막 1년 뭐 이렇게 짧아고 되게 네. 뭐라 해야 되나 갱신할 때 되게 불편한데. 맞아요. 근데 기업들이 10년까지도 설정을 해놓는다고? 그렇대요. 그래서 쿠팡 이번 사태에 악용된 인증키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뭐 경찰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명확하게 이게 10년이다라고 이제 답변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그인에 필요한 이 토큰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문을 열어주는 일회용 출입증이면 이 서명키는 아까 그 도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출입증이 있어도 출입을 허가하는 인증 도장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서명키 갱신 기간을 오랫동안 방치를 해서 누가 계속해서 이거를 알고 도장을 찍어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서명키 갱신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보안 절차임에도 쿠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단순 내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인증 체계를 방치한 쿠팡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쿠팡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게을렀다? 이런 걸까요? 네, 뭐 물론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또 볼 수 없는 게 그 올해 9월달에 그 KT 펜토셀 그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그 KT에도 그 해커가 침입을 해가지고 22,000명 정도 고객 정보가 이제 빠져나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그 서명 인증키 유효 기간이 10년이어가지고 비판받은 적이 있었어요. KT라는 대기업도. 그래서 내부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이제 낮은 보안 책임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 IT 테크 기업들이 이제 장기 유효 인증키를 좀 갱신 방치하면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인 좀 보안 체계를 긴급하게 재정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숙님이 편리함 뒤에 숨은 대가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보내주셨고 오이영님은 쿠팡에 끌려다니고 있는 듯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김영숙님. 이 와중에도 쿠팡이 계속 광고를 보내는군요. 그리고 2583님이 따라하기 잘하는 우리나라가 새벽 배송은 왜 따라하지 않는 건가요? 다른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고
5882님은 쿠팡이 한창 적자 보면서 물류센터 만들고 배송 시스템 구축하는 동안 국내 업체들은 뭘 했길래 이제 와서 쿠팡에 대체제가 없다는 게 어이없네요. 이렇게 보내주고 사실 그 너무나 천문학적인 맞아요.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유통 쪽에서도 산업 쪽에서도 재계에서도 본 게 뭐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그룹이 과연 수조 원을 투입을 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십수년 가까이 감내하면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없죠. 돌아보면 없었다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게 온라인 배송망을 늘려서 온라인 이커머스를 확대하면 오프라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살을 애면서 이쪽을 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쿠팡의 혁신이 참 많은 편리함, 또 국내 뭐 물류센터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만 또 그게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는 족쇄가 될 줄이야. 그렇죠. 9169님은 쿠팡 주식 빠질 거 알고 임원들이 미리 팔아서 몇백, 몇천억 챙긴 게 더 괘씸합니다. 오늘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5천억 미리 팔아가지고. 그 미국에서 네. 쿠팡의 임원들이 미리 주식을 팔았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것도 전해드리고요. 그 해외랑 조금 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과연 비슷한 일이 있었을까요? 예, 미국에서도 이제 꾸준히 이 정보 유출 사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업체 같은 유통업체로 보면 2013년에 이제 미국 유통업체 타깃에서도 이제 신용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공격자가 협력사 계정을 통해서 침투를 해서 이제 보름 이상 내부망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때 타깃은 경보는 울렸어요. 근데 보안팀이 이를 무시했거나 아니면 오탐지로 처리를 해서 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졌고요. 근데 쿠팡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는 경보 자체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5개월 만에 알았다는 네, 그러니까 거고. 이제 상대방이 먼저 협박 메일을 보내서 알았다는 거가 이제 더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그 거죠. 협박 메일을 1년 뒤에 보냈으면 1년 뒤에 알았을 수도. 네. 그래서 토큰, 인증키, 서명키가 어느 정도 뚫렸다고 해도 탐지만 이제 추후에 제대로 되면 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들도 보안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 탐지 실패가 가장 뼈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쿠팡을 좀 꾸준히 취재를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사례들이 네. 좀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5월에는 왜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36개 들어있는 그 육개장 사발면이 네네네. 로켓 배송 페이지에서 5,040원에 노출이 되면서 36개가 예, 계단 가격이 140원으로 이제 표시가 돼서 주문이 폭주를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 오류였던 거예요? 그때도 쿠팡은 단순 오류라고 하면서 이제 1시간 만에 판매額을 내리고 이미 배송된 물량은 그게 이제 로켓 물량이어가지고 이제 추가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용 처리했고 쿠팡에서 이제 알아서 했거든요. 그냥 드시라고. 그냥 드시라고. 뿐만이 아니고 7월에는 이건 판매자 배송이어서 판매자 페이지에서 컵 시리얼 118개의 묶음이 3,800원에 판매된 사건도 있었어요. 시리얼 118개를요? 118개가 3,800원. 네, 이게 근데 정상가 한 개 가격이 3,600원이거든요. 네. 한 개 32원에 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118개가 뭐 그 수량과 뭐 가격을 뭐 헷갈리게 써가지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설명들 하나하나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손으로 입력하는 거라면은 뭐 손으로 입력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재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큰 기업에 뭔가 시스템이 굉장히 수작업이 많고 뭔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하루에 많은 물량이 처리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수는 굉장히 이제 좀 테크니컬한,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얼토당토하는 실수들을 자꾸 하는데 그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켠에서. 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이제 전국에 정말 어마한 그 물류센터를 구축을 해서 로켓 배송이라는 그 규모의 경제를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성장한 좀 성장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신문 헤드라인이 로켓 성장한 쿠팡이 위기도 로켓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리고 김경금님이 정보 유출,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등 또 뭐가 있더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너무 많아갖고 요즘에 왜 그 우스갯소리로 네. 유머 글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올해 최대 업적.
이거 되게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너무 좀 씁쓸한데 올해 뭐 어떤 분이 이제 SNS에 올리셨더라고. 본인 올해 업적. 이라는 글이 SK텔레콤 해킹 대상자에 포함돼서 유심을 교체받았고 네. KT로 옮겼는데 또 KT 해킹당해서 또 유심 교체받고 이후에 롯데카드 정보 유출에 고객 정보 연계 이게 제일 200몇 명은 고객 정보 연계 정보까지 다 유출됐거든요. 네. 그게 접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예스24 해킹당해갖고 탈퇴했고 이 SG의 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때 해킹당했는데 이건 탈퇴도 못하고 그리고 오늘 쿠팡 해킹 문자 받았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몇 개입니까? 이 연속적으로. 온갖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가 털린 상황을 이제 이건 진짜 업적이라고.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인데. 정말요. 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진짜 올해 SK텔레콤부터 롯데카드, 예스24, 쿠팡까지 이미 제 정보는 그냥 뭐 제가 어디서 뭘 사고 있는지 뭐 공동 현관 비밀번호 다 알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도 2개 정도 털린 건 양반이다. 뭐 이런 글들이 이제 오고 있고 실제로 좀 보니까 올해 들어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 계속 있었는데 연초 GS 리테일이죠. GS 샵, GS 뭐 프레시, 편의점 GS25 고객 정보 167만 건이 유출이 돼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기혼 여부, 개인 통관 고유 번호 등이 노출이 됐었고 6월에는 한국 파파존스에서 3년 누적 최대 3,7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도 드러났었고요.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이제 해외 명품 브랜드 디올과 티파니, 까르띠에, 루이비통 같은 이 명품 브랜드들에서 또 한국에서 고객 정보 유출도 일어났습니다. 1935님이 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자주 섞인 농담들 이렇게 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런 보안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이 펼쳐지는 건지 미국 기업들은 어때요? 미국 기업들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도 공개된 이 포털 사이트 야후의 대규모 해킹 사건인데 당시 야후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버라이즌이 2013년 야후에서 해킹이 발생해 피해자 수가 역대 최대인 30억 명에 이른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30억 명이요? 네. 처음에는 이것도 10억 명이라고 했다가 추가 피해 사실이 뒤늦게 공개가 되면서 이후에 야후가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이 사건이 현재까지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래서 해킹당한 이용자 데이터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전화번호, 암호화한 비밀번호 등이고요. 또 금융회사 JP모건에서도 2013년 약 8,300만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권 고객 데이터인 만큼 더 예민한데 그래서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에 미국 사회 전체에 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나 금융 보안, 제도 보강 논의가 촉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유통업체들도 예외가 아닌데 좀 전에 언급했던 미국 대표 오프라인 소매업체 타깃도 2013년 약 1억 1천만 명의 카드 정보와 주소, 이메일까지 다 털렸고요. 이때도 협력업체가 계정을 탈취해서 내부망을 장악하고 이 포스기라고 부르는 이 계산대 단말기에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해서 카드 정보까지 다 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넷으로 이제 손실이 2,200억 원 이상 손실을 입었고 뭐 다른 것까지 이것저것 다 하면 6천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기도 하고요. 미국도 어질어질하네요. 그렇죠. 또 인구가 더 많으니까. 뭐 당시 CEO가 또 사임하고 뭐 항상 이런 사건이 나면은 제 정보 책임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옷 벗습니다. 그리고 홈디포 역시 2014년 이제 포스 시스템 해킹으로 5,600만 명의 카드 정보가 유출돼서 2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강엽님이 저는 쿠팡 회원도 아닌데 유출됐답니다. 그 이유 쿠팡 배달 알바를 했더니 이 데이터도 유출됐다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탈퇴하신 분들도 유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야후 사실 그 야후 옛날에 포털 정말 많이들 썼었는데 30억 명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다라는. 심지어 그것도 되게 늦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엄청 비난을 받았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그 30억 명의 우리나라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죠. 1025 쓰시는 분이 요즘 저보다 제 개인 정보가 해외 여행을 더 많이 가는 듯합니다. 이렇게. 맞네요. 문유동님은 하도 당하다 보니까 좀 무신경해집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자주 듣게 되고 내 정보 또 빠져나갔어? 또야? 네.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는 거죠. 전 사실 이것도 안 좋은 건데. 롯데카드 유출 당하고 아직 비밀번호도 안 바꿨어요. 그거를 이렇게 실토를 하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큰 사고 터진 이후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이후에 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타깃 사태 직후의 가장 큰 변화는 네. 미국 소매업체가 모두 그 기존 마그네틱 카드 대신에 이 칩 기반의 카드로 전환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 칩 카드를 EMV라고 부르는데 이걸 쓰면 이제 카드 번호가 암호 처리가 되고 이제 포스기에서 카드 정보를 훔쳐내도 재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타깃은 사고 직후 1년 안에 모든 매장을 이 EMV 자동 결제 단말기로 교체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월마트나 홈디포, 코스트코 같은 다른 대형 소매 업체들도 이 흐름을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에는 미국 전체 카드사가 EMV 사용을 사실상 의무화하게 됐고 뿐만 아니고 자체 토큰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또 내부망 분리를 강화하고 이 카드 결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저장하지 않는 식의 좀 더 세밀한 보안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됐고 또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보안 운영 총괄 임원이 줄줄이 다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옷을 벗게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보안 예산을 5배 정도 증액을 하고 전문 시스템도 도입을 했습니다. 또 모든 고객에게 1년간은 무료로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타깃의 해킹 사건은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이를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미국의 특히 소매업계 결제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을 10년은 더 앞당겼다. 이런 평가들이 나중에 나왔고요. 단순한 사고로 끝난 게 아니고 산업 보안 수준을 좀 재정의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쿠팡 사태도 뭐 지금 어쨌든 일어난 거니까 우리 기업들의 보안 수준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뭔가 소를 잃고 네. 나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쳤다라는 네. 거네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좀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 수위도 약하고 맞아요. 이번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야기도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랑 선진국의 케이스는 좀 크기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제재의 수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보다 좀 제재 수준이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소송의 나라지 않습니까? 집단 소비자 소송도 굉장히 활발해서 민사소송으로. 예, 피해 입증을 물론 피해자 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엄청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소송 자체가 빈번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이것도 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서 각 주별로 검찰이 별도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개 주가 동시에 합의금을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이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이 FTC의 장기 감독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시를 누락했거나 은폐하면 이 SEC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고요. 보안이 미비했다고 판단이 되면 FTC가 20년 동안 보안 감독 프로그램을 이제 부과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보안 규제는 벌금액 자체보다는 기업을 좀 장기간 묶어두는 감독 조치가 훨씬 더 무거운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냥 약간 체크 이거 다 했어? 그럼 약간 면책 뭐 이런 식의 좀 그 어떤 형식적인 그 보안 조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런 걸 당하기 싫어서 보안 투자를 많이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과징금 규모도 엄청나잖아요. 네, 벌금 액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유럽이 톱입니다. 이 EU의 GDPR이라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있는데 이게 EU의 27개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유럽 경제 전체에 적용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예요. 이 규제에 따르면 여외에 있는 기업이라도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같은 규제를 받거든요. 역사상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서 가장 큰 과징금은 2023년 메타가 부호가 받은 12억 유로,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 네, 당시 1조 7천억이요? 네. 당시 메타는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서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GDPR이 요구하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돼서 이렇게 부과를 받았고 아마존도 2021년에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면서 제대로 절차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1조 2천억 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조 단위의 과징금. 네. 국회에서도 좀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뭐 1조 원대 과징금 부과될 수도 있다. 네. 그랬더니 쿠팡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거꾸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책임을 회피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뭐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답은 했는데
이게 사실 그동안의 전례를 좀 찾아보면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진짜 실제로 쿠팡이 1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지 저희가 정말 지켜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액수가 1,300억이에요. 1,300억. 1,348억, SK텔레콤 2,300여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이제 뭐 25종의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1,34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이제 메타가 1조 얼마요? 1조 4천억? 예, 1조 7천억 1조 유럽에서. 7천억.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출된 쿠팡 계정 정보가 3,370만 개니 뭐 물론 SK텔레콤보다는 더 센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마저도 실제 1조 원대일 것이냐는 건 약간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뭐 이 1조 원대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게 중론이고요. 현행법상 개인정보 위반 기업에는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쿠팡이 이제 작년 매출이 41조 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이 제재액이 최대 1조 2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벌금 기준을 더 상향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4%, 중국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높네요. 더 높아요. 싱가포르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즉시 감독기관과 정보주체 모두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싱가포르 달러 네. 또는 매출의 10% 중에 더 큰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또 은폐나 늑장 신고를 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도 선고를 할 수 있어서 이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시장으로 꼽히고요. 뭐 이번 쿠팡 사건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 뭐 이렇게 주문을 했고 뭐 특별법 제정 얘기도 나오고 하니 또 쿠팡 또 상설 특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재 수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실제로 금액 산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재가 강력할수록 기업들은 사전에 조심하자라고 그렇죠. 하면서 보안 투자를 늘리는 건데 네. 우리나라 기업이랑 해외 기업들 사이에 보안 투자 어때요? 차이가 큰가요?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로만 봤을 때도 그래서 기업의 물론 매출 규모에 따라 절대액이 달라지지만 네. 통상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기업들의 보안에 투자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히스콕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연간 IT 투자액 중에 약 11%를 정보 보호에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반면 정보보호 공시 대상 국내 기업들의 작년 평균 보안 투자 비중은 6%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은 보안 투자를 일종의 보험격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고요. 뭐 한 번 털리면 수천억 원, 수조 원대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당연하겠죠. 근데 국내 기업들의 보안 수준은 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한 보안 업체가 그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이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네. 물었더니 일정 비율의 보안 투자를 아예 의무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회사 내에서 정보 보안 예산 따내기 힘들다? 엄청 힘들다는 이런 거예요. 거예요? 네, 보안 책임자가 아무리 중요성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경영진 당장 그 돈 나가는 게 그렇죠. 아깝고 네. 사고만 안 나면 되니까 좀 보수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박아달라 법적으로 의무 뭐 비율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죽하면. 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을 남겨야 하고 의사결정에서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보다 보안은 또 당장은 보이질 않으니까 맞아요. 내가 임원으로 있을 때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만 안 사고 나면. 안 나면 돼. 아니란 인식인 거죠. 또 그 AI 시대로 갈수록 이 해킹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더 무섭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AI 기술이 해킹의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어요. 생성형 AI가 발전을 하면서 뭐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사용자 행동 데이터 등의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에는 당연히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유출되면 당연히 피해 규모도 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수동으로 관리하던 정보가 AI 도입으로 자동 수집되고 저장 처리되면 이 각각의 어떤 단계마다 데이터가 셀 수 있는 지점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공격자 입장에서도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이 피싱 이메일이나 악성 코드 등을 훨씬 더
정교하고 대량으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속도는 얼마나 빠르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나 사물, 인터넷, 스마트 기기 등이랑 결합을 하면 단순히 정말 뭐 개인정보 유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전체가 오작동을 해서 뭐 비행기가 멈추고 막 이런 어떤 물리적인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아휴. 이게 이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뭐 보안 기업도 인수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안 기업을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M&A를 하고 있는데 뭐 구글이 2022년 세계 최고 수준의 위협 분석 사이버 포렌식 기업 맨디언트를 54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에 사들이면서 그 보안 사업을 강화를 했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올해 3월에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라는 기업을 320억 달러, 무려 46조 원에 달하는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46조가 뭐 이게 아직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심사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내년에 이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거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사가 되면 이 46조 원의 인수 금액이 구글 설립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2012년 휴대전화 제조업체 모토로라 이제 모빌리티 인수 금액이 125억 달러였는데 이게 최대였는데 구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사들인 기업이 보안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 이 위즈라는 기업은 2020년 설립된 이스라엘 보안 스타트업인데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식별을 해서 제거를 하는 이제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플랫폼인데 이 구글뿐만이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클라우드 이제 기업들은 보안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니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되니 엄청난 돈을 주고 이제 사들이는 거죠. 기업들은 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보안을 더 강화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호 삼령님이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유출이 되고 나서는 딱히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비밀번호 바꾸고 이런 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유출되기 전에 예방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밀번호가 가장 빨리 뚫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그 비밀번호의 추적 속도를 높이고 피싱 이메일도 사람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좀 정교하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이나 얼굴, 보안 키 같은 좀 비밀번호를 없애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요. 모든 서비스에는 반드시 2단계 인증을 사용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로 링크 오는 거 있죠. 그거는 가능하면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마십시오. 네, 결혼합니다. 뭐 축하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많죠. 뭐 직접 해당 서비스 앱을 열어서 이제 본인이 타고 들어가 갖고 이제 하는 게 낫고 뭔가 나한테 링크가 온다 그럼 그냥 누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실제 생일 넣지 마시고요. 이벤트나 앱 가입에 필요한 이메일은 가능하면 별도 이메일을 또 쓰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실무를 위해서 쓰는 이메일 따로, 어디 웹사이트 가입할 때 쓰는 이메일 따로. SNS에 사진도 많이 올리지 말고 사진을 올릴 때도 위치 정보 제거하고 자녀 이름이나 학교명 언급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보안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갖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과 군의 문민통제 이행은 국민들이 나서주신 덕분이라면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우리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생각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가 잘 판단해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며 추가 특검은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홍영민 님이요. 기업이 내는 과징금은 피해본 소비자에게 주는 게 아닌데 납부 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네. 과징금 같은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기속돼서 처리가 됩니다. 국가에 기속이 된다. 그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참 많이 모자란데 세외 수입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과징금인 거죠. 다음 질문은요? 김재훈 님이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해 여부 관계없이 유출만으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하셨는데요. 네. 곽준호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보관상의 과실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유출되는 것 자체로도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출된 것만으로는 내가 어떤 피해가 있냐 하지만은 알려지지 않고 싶은 정보가 유출되면 그 과정에 과실이 있다면은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유출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쿠팡상으로 집단소송 준비하는 움직임도 네. 있다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정은택 님이요. 위장 전입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관련된 이익도 회수를 하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JNK 김재훈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위장 전입에 따른 청약 당첨은 주택법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되고 있고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동안 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되면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계약금은 몰취가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도 말소가 되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수익을 얻은 경우 그 수익의 3배까지도 벌금형의 상한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0690님이요. 통장 잠그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많이 생겼는데 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통장에서 네. 돈을 못 빼나가게 통장을 잠그는 그런 제도인데 지급정지제도 이거를 악용하는 피싱 일당들이 또 있다고 하죠. 소액을 보내놓고 네. 당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이거 풀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건데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네. 금융회사에 그 금융회사 이걸 제출하고 네. 내가 사기범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본인의 계좌번호가 여기저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공개해야 한다면 메인 계좌, 월급이라든지 어디 결제 대금이 항상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계좌 말고 자주 안 쓰는 네. 혹여 잠기더라도 뭐 한 주, 2주, 한 달 아니면 풀기만 하면 되는 네. 이런 용도의 서브 계좌를 공개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기가 미디어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